현대시는 반복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시대순으로 개화기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순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 설명을 해서 1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하면 게임 오버. 표현법 5개만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표현법이 수능 문학에서 출제되는 상징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상징법의 첫 번째 비유와 상징의 예시고, 두 번째 비슷한 속성을 빗댄다 라고 해서 빗대는 건 뭡니까? 비유법이라고 우리는 불러주고요. 이해를 돕거나 행동감을 주거나 신선함을 주거나 사실감을 준다. 그래서 비유의 장점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화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 산업화 현대화가 많이 나오지 현대시에서는 굳이 개화기를 안 다뤄. 왜? 개화기를 다룰 바에 고전 논문을 쓸 거 아닙니까? 자신의 신념을 남기지 않았으면 수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일제에 친일하겠어. 이런 작품들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육사와 윤동주는 엄청나게 많은 시가 있어요. 네. 이 작품에 이 작가만 나오면 다 40년대부터 일제에 저항하시구나라고 바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상영의듀의 이상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대시 표현법부터 시작해서 현대시에 대한 모든 설명을 시대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이 가장 중요해서 앞에다 다뤘어요. 고전시가는 좀 반복을 많이 했죠. 그렇다면 현대시는 반복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시대순으로 개화기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순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 논문 같은 경우에는 2번씩 반복하는 내용이 많았던 이유는 고대 가요, 고려 가요, 막 이런 거, 가사, 시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었고, 동시에 시대적으로 해도 그런 것들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현대시는 다릅니다. 현대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현법 설명 한번 쫙 해주고 기본적인 거 알게 하고 시 배우니까, 그런 다음에 뒤에서 시대 설명을 해서 1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하면 게임 오버. 너희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현대시에 대한 설명은 끝나요. 그래서 확실하게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법 5개만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표현법이에요. 수능 문학에서 출제되는. 이게만 보면 표현법은 다 배웠다, 공부하셨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알겠냐? 오케이, 좋아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비유와 상징 방법으로서, 지금 이 X는 화살표예요.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사물로 가던가 비슷하지 않은 거를 뭔가 관습적으로 표현하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바로 우리는 상징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상징법의 첫 번째 비유와 상징의 예시고, 두 번째 비슷한 속성을 빗댄다 라고 해서 빗대는 건 뭡니까? 비유법이라고 우리는 불러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해를 하거나 또는 생동감을 주거나 또는 신선함을 주거나 또는 사실감을 주는 거 뭡니까? 비유법의 장점이죠. 이해를 돕거나 생동감을 주던가 신선함을 주던가 사실감을 준다. 그래서 비유의 장점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와 상징 끝났고요. 두 번째 비유법. 이제 그럼 비유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야죠. 비유법은 이 정도 종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 이거는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 이게 나오면 닥치고 이건 뭐다, 이건 무슨 법이다, 이건 무슨 법이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지, 각각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분들 고3에서 배워요. 오케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하는 듯이, 뭐뭐 하는 양 해서 직유법이고요. 이거 나오면 닥치고. 그 다음에 A는 B다 하면은 은유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 그러니까 사람의 의미,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거. 사람의 감정이 사람이 아닌 거가 느끼는 거. 그래서 의인법. 그 다음에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한 거. 활유법.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모양, 형태 그대로 하는 거.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 일단 형태가 그대로라고 해서 무슨 태법이에요. 근데 뭔가를 따라한다라고 해서 의태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의태법. 그 다음에 소리, 음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가 들어가고 소리성 해서 소리가 들어간 의성법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주거나 또는 풍자를 하든가 또는 속담을 내시든가 또는 격언을 제시하는 방법. 얘 같은 경우에는 풍자적이라고 해서 풍도 들어가고요. 교훈도 줘야 되죠. 그래서 유교적인 내용도 줘야 된다 해서 풍유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얘는 교육청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내 기억에 평가원에서는 아직까지는 풍유법은 좀 어렵죠.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서. 일단 모든 표현법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풍유법도 담아놓은 겁니다. 비유법에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은 보조관념만으로도 원관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보조관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에서 전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봤을 뿐인데 거기서 전체가 나오는 거가 바로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알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렇다면 대유법입니다.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풍유법은 안 외워도 돼서 별표는 안 하는데, 대유법은 수능 평가원식께서 굉장히 우리 가원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유법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요. 얘는 그래서 한 부분에서 전체 또는 하나의 대상을 다른 명칭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대유법이고요. 마지막은 뜻이 여러 개. 뜻이 여러 개라는 건 뭡니까?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뜻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뜻이 여러 개 하면은 중의법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은 강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조, 뭔가를 강조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부풀리거나 뭔가를 확 줄이던가, 줄이는 것도 강조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기억 하나 하세요. 그래서 강조법은 첫 번째 과장법이 있습니다. 뭐를 많게 하든 적게 하든 다 과장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정 표현, 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걸로써 감정 표현을 하는데 뭐뭐 하라, 뭐뭐 하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만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정서를 표출할 뿐인 거. 뭐예요? 서리법하고 비교하면 영탄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점이 뭐냐면 영탄법이냐 서리법이냐 절대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는 안 물어봐요.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설이랑 비교했을 때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라, 뭐뭐 하나라는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영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은 의문, 단어, 통사구조, 종결어미, 의미. 뭔가 문법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의문을 반복. 자, 의문을 반복하든가, 단어를 반복하든가, 통사구조를 반복하든가, 또는 종결어미를 반복하든가, 또는 의미상 반복되든가. 그래서 이런 거는 반복법이에요, 다. 반복법. 그 다음은 공간을 확대하던가, 의미를 심화시키는 거. 공간을 확대하던가 의미를 심화시키는 거.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점점 쌓는다 해가지고 얘는 점층법이라고 우리는 불러줍니다. 그 다음은요, 점층법 하강도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배우는 거는 법문학입니다. 법문학. 법문학은요, 비문학하고 비교하면 돼요. 문학과 비문학을 비교를 해보자. 반면에 이와 달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반면에 이와 달리라 그랬으니까 뭡니까? 정강법은 하강 이미지라 그래서 둘이 비교한 거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문학과 비문학. 문학에선 맞는데 비문학에선 틀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면에 이와 달리 하니까 뭐예요? 대조법. 대조법 있죠. 대조법.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는 거. 아름답게 미화. 꿈에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내가 개고생한 것도 미화돼서 굉장히 좋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미화법이 아름답게 표현하면 활용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조법은 조금 더 많아서 오른쪽에다도 나갔습니다. 첫 번째, 나열하는 거. 8번째, 나열하는 거. 나열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열거한다 그러죠? 그래서 열거법이고요. 축혀 세운 다음에 팍 눌러요. 뭔가 위에를 이렇게 푹 올려요. 열심히 올린 다음에 그거를 푹 눌러. 바로 뭐냐? 억양법. 올린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야. 확 치켜 세워준 다음에 바로 팍 쳐버리는 거야. 상처, 다시 회생 불가겠지. 그 다음에 는, 니은 또는 생동감을 주던가 시제를 하는 서술어를 사용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시제를 현재로 하든 과거로 하든 했을 때 일단 뭐뭐 한다, 뭐뭐 한다 하면 뭐예요? 현재형이죠. 그래서 얘는 현재법이라고 불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뭔가 인용대조라고 하죠. 인용대조. 뭐라 그러죠? 우리는 비교대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교법은 그냥 대조법하고 비교되는 거. 어떻게 보면 같은데 좀 더 범위가 넓은 게 비교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비교만 하면 비교. 근데 대조는 극명하게 갈려야 돼요. 비교는 공통점이 있어도 되지만 대조법은 차이점만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 말꼬리 계속 소설에서 뭐가 나오면 꼬리 잡고 꼬리 잡고 꼬리 잡는다 해가지고 연쇄살인 아시죠? 연쇄살인하고 같은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말꼬리 잡고 계속 늘어나. 실을 계속 여기서 잡고 계속 끝을 안 내고 계속 늘어지는 거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은 뭐뭐 하느라, 뭐뭐 하라, 뭐뭐 하자, 뭐뭐 하거라 이런 것들 명령법이죠. 명령법도 강조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속도를 줄이는 거. 속도를 줄이는 것도 엄청 빨리 급발진하면서 빡 말을 하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도 있잖아. 강조예요. 느린 게 꼭 강조가 아니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바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돈강법이라고 불러주는 표현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강조법에 대한 모든 표현법 익혔고요. 그 다음은 변화를 주는 거. 이것들이 나오면 변화법이 활용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법엔 뭐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서술어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주어 앞으로 서술어 튀어나오는 거 우리 영어에서든 국어에서든 뭐라 그래요? 도치. 그래서 도치법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랑 비교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 뭔가 예시랑 차이점이 있는 듯 공통점도 있어요. 예시는 주로 있잖아. 남의 거를 인용하죠. 그거예요. 인용법이라고 불러줍니다. 남의 걸 활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책 제목,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인용될 수도 있고 근거, 타당성 이런 것들을 직접 인용할 수도 있고 간접 인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지로 많이 구성되기도 해요. 뭐뭐 하라고 라고 하면 직접 인용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이거라고 사람은 바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나오니까 직접 인용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바보라고 말했던 것은 하면서 얘기하면 내가 간접 인용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영탄법과 비교해갖고 내가 아까 영탄법 배울 때 옆에 vs 써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뭐였죠? 의문인데 답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 의문인데 반대예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설의법 있다고 그랬죠. 설의법. 그 다음은 앞, 뒤에 글자가 비슷한 거. 글자가 비슷한 거. 앞, 뒤를 대비시켜 봤을 때 글자가 비슷해? 구가 비슷해. 뭔가를 댔을 때 비슷해 해서 대구법이라고 불러주는 게 바로 앞하고 뒤에 글자가 비슷해요. same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same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기발한 말인데 굉장히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다. 이거는 기발한 말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해서 입에서 말한 거잖아. 그래서 경구법이라고 불러줘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은 의미를 반대, 표현도 반대로 하는 겁니다. 뭐예요? 알 거예요. 반어법. 들어봤죠? 반대로 말한다고 해서 반어법의 의미를 반대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치를 어긋난 듯하게 말을 해요. 뭔가 어긋난 듯하게, 기발한 말은 아니에요. 얘도 속에는 진리가 있는데 이치에 어긋난 말. 얘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역으로 말한다 해서 역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혀로 말한다 해서 역설법이라고 불러주는 게 이치에 어긋난 듯 말을 하는데 속에는 진리가 있는 거가 바로 역설법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학적인 감수성, 문학적인 표현력이 우수하신 분들이죠. 엄청 어려워요. 이런 말만 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문학사적으로서 시작품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빡센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너희들도 잘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객관적 상관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그 외의 표현법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외의 표현법인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이 새끼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 객관적 상관물, 상관관계에 있는 물건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물로 간접적이게. 그 다음에 감정을 이입하는 거. 이거는 대상의 감정을 전이시키는 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걔한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주객 전도된 표현이라고 하면은 말하는 주체, 주객, 주인과 손님이 전도됐다,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케이스를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손님처럼, 손님이 주인처럼. 그 다음은 추상구체화라고 해서 얘는 추상적인 걸 구체화하는 거니까 추상적인 걸 주로 느끼는 거예요. 오감, 감각, 5개 감각으로 느끼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느끼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은 공감각입니다. 공감각은요, 먼저 감각의 전이, 감각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 그래서 얘는 한 개 이상의 감각이요, 다른 감각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선경후정입니다. 선경후정은요, 앞에서는 경치, 뒤에서는 정서예요. 앞에서는 경치, 뒤에서는 정서. 오케이. 그 다음은 수미상관. 대가리, 머리수와 꼬리미, 꼬리가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머리와 꼬리가 비슷한 것을 얘기합니다. 얘는 앞하고 뒤가 비슷하다 보니까 앞하고 뒤, 뚜껑, 밑뚜껑하고 밑에 받침이 있으니까, 같이 비슷하게 있으니까 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은 추보식 구성은요, 서사적 구성이라고도 불러주는데 얘는 추보, 시간 순으로 구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시간 배웠으면 공간 봐야죠. 공간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에서 공간의 이동을 활용해서 뭐를 극대화하고 있다, 어떤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실제로 움직였는지, 내 눈탱알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은 현대시의 시대. 이제부터 1910년대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시의 시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기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 이 시대의 특징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개화기는 갑오개혁에서 국권 피탈에 이르는 시기로 서구 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봉건적인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을 계기로 조선 왕조의 자주 독립 선언, 신분제도의 철폐, 국한문 혼용 등과 같이 정치-사회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근대국가의 틀과 기초를 다졌습니다. 근대적인 개념의 학교가 설립되고 한성순보, 독립신문과 같은 신문이 발행되었다. 이 시기 역사 수업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의 특징을 가졌을 때는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보는 겁니다. 이때의 시는요, 주로 개화가사가 많이 나와요. 전통적인 가사 형태의 개화기에 새로운 사상을 담아 표현한 시가 형식으로 신문, 잡지에 하나씩 실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독자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개화기 시대는 외세 침략이 있을 때고 동시에 자주 독립의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이고 사회 현실이 좀 부정한 거에 대해서 풍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상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일단 전통적인 율격을 고수해요. 율격은 전통적입니다. 아무래도 개화기는 시작이니까 어떻게 보면 고전 원문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율격은 고수하는데 하나의 작품을 몇 개의 단락으로 구획하는 형태, 문장 형태를 취하고요. 주로 사조의 이행 대구 형식을 후렴구를 붙여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첫 번째 우국경세가, 두 번째 의병가, 세 번째 애국가,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우국경세가는 뭘까요? 친일 세력 비판이죠. 우국 충정 기억나시죠? 고전 원문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다음은 의병가. 얘는 뭐예요? 의병 들어봤죠? 국가를 위해 싸우는, 의롭게 싸우는 사람이죠. 의병 활동을 예찬하는 내용의 가사. 그 다음 애국가.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얘는 당연히 구국강병과 자주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죠. 다음은 창가입니다. 창가는 개화가사와 산채시 연결이 되는 교량 역할을 했던 시가. 어떻게 보면 과도기예요, 얘도. 그래서 민요와 기독교 찬송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사조와 문명계와 예찬하고 있고요. 형식상으로는 얘 기본적인 율격은 7, 5 조인데 6, 5, 8, 5 이런 다양한 형태도 오케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작품들이 뭐가 있냐? 개화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은요. 일단은 이중원 작품과 작자 미상의 작품 둘 다 따지고 봤을 때 먼저 동심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중원의 동심가. 이때는 제목만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고전 원문은 예전이어서 설명을 해줘야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됐다면 현대시는 내용을 어차피 뻔해서 더 뻔해요. 고전 원문보다 더 뻔하거든요. 동심가 그리고 또 있는 게 가요풍송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최남선의 작품 최초의 7, 5조로 불려졌던 건데 경부털도 노래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자 미상의 7, 5조 형식 소민에게 소년들에게 면학을 권유한다 해서 학인데 권했다. 권학가라는 작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은 너희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다음은 신채시입니다. 자, 신채시. 내가 아까 산채시라고 말했죠. 미안. 신채시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신채시는요. 개화가사나 창가가 드러났던 정형적인 외형률에서 벗어나 형식을 파괴함으로써 근대적인 자유시에 접근한 새로운 시가 형식으로 현대시의 출발점,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개화의식, 자주독립과 민족정신, 신교육, 남녀평등 사상 등을 담고 있고요.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3사에서 7호 또는 3, 4호 등의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됐고 고전시가의 정형적인 율격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 형식인데 시행인 규칙적인 배열, 후렴구의 반복적인 사용 등이 나타난 근대적인 자유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최남선이에요. 최남선 씨의 작품 3개 딱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에게서라는 작품이 있고요. 얘는 최남선을 외우면 되지 작품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와 계몽 사상을 고취한다 해가지고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구작심편도 있습니다. 오케이? 구작심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910년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채시, 불류, 우국정세가 다 이런 거 봤죠? 개화가사랑 신채시랑 어디 갔어? 하나 더 있는데? 창가만 이해하면 돼요. 개화가사는
창간엔 신체시는 뭔지 배웠잖아. 짧게 배웠잖아.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개념을 안 잡아준 거야. 왜냐, 개화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보면 10년대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산업화 현대화가 많이 나오지 현대시에서는 굳이 개화기를 안 다뤄. 왜? 개화기를 다룰 바엔 고전 논문을 쓸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설명을 하면서 좀 헷갈려요. 앞에는 많이 연구를 안 했거든요. 일단 10년대부터 보겠습니다. 자, 10년대는 언제예요? 일제강점기가 위기, 늘사, 늑약, 체결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과 근대적 문화 수립의 열망이 지속되던 시기입니다. 서구의 새로운 문예사조가 소개되며 문학 양식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확대된 시기고요. 그래서 태서, 문해식목, 소년 등의 신문과 잡지에 많은 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근대 자유시. 시가 좀 더 자유롭게 되었어요. 신체시보다는 더 자유로워졌고요. 김억과 어디 갔어? 주요한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 작품들이에요. 그 김억과 주요한. 어떻게 보면 저작권 때문에 내가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김억의 봄은 간다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요한의 불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케이? 각각의 주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1920년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년대는 딱 어떻게 보면은 국권 피탈당했던 시기여갖고 딱히 그렇게 막 많이 설명해줄 건 없었어요. 20대는 이제 3.1운동이 지속되죠. 20년대에는. 그래서 일제가 이른바 문화정책을 펼친 뒤 발간된 여러 잡지와 동인지를 통해 문학의 저변이 확대되던 시기예요. 문화 무단통치 기억나시죠? 문화통치와. 그래서 서구의 문학도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다양한 경향의 시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시가. 그래서 시는 퇴폐적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적 시와 전통적인 정서와 율격을 계승한 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낭만주의. 어떻게 보면 달관주의, 상격, 되게 그냥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달관하는 태도가 낭만주의적인 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감상적인 시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슬픈 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정서, 기존의 우리 민족의 역사성, 전통의 고유성 이런 것들을 계승해서 이어가고자 한 거죠. 그래서 율격 이런 거, 정서, 계승한 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경향시도 많이 나왔는데요. 경향시는 사회주의 사상이 유행하면서 카프가 결성되고 본격적인 계급 문학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선도죠, 선도. 사회주의가 오세안에, 민주주의가 오세안에 이런 것도 선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영입하는 거야. 내 사상가로, 내 사상으로.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요.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지나치다. 근데 문학에서 대중 개념을 도입하고 비평의 과학성. 나름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문학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나의 침실로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빠의 화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작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30년대로 바로 뿌링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년대는 20년대랑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1920년대에 계급 문학의 한계와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보면 계급 문학, 계급 알죠? 지금 계속 배웠잖아. 그래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전 시대보다 좀 더 성숙해졌어요. 예전에는 목적이 지나치게 있었고 막 퇴폐적 낭만주의 상징적이고 전통적인 거 계승하고 막 경향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과 형식전에서 좀 성숙해졌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가 순수 서정시 그냥 진짜 순수한 목적을 가진 그래서 새로운 언어와 음악성 등 예술적 기교 딱 정말 문학다운 거야. 순수 서정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모더니즘 시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적 관광과 시의 회화성을 중시한 정지용, 김기린 등에 의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시. 약간 살아있는 듯한 시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생명의 강렬한 충동과 삶의 의미, 좀 철학적인 느낌이 들죠. 또는 고뇌 등의 주제를 추구한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 좀 더 나간 거예요. 생명은 인간도 포함한다면 자연 친화적인 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이상세계를 전원으로 설정해가지고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관조적 태도를 취하는 그런 시도 많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 이렇게 딱 3개만 제목만 써줄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작품은요. 첫 번째, 모랑이 피기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 김기림의 어떤 작품? 바다와 나비. 그리고 마지막은 서정주 시인의 화사라는 작품까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194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년대는 어때요? 일제가 마지막 발악을 하던 시기죠. 그래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한 민족 문학의 암흑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누르니까, 찍어 누르니까 문학 좀 독립 염원하는 글만 써면 바로 감옥 철컹철컹 해가지고 핑강 뭐가지 날아가고 막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유교적 지사 의식을 바탕으로 저항 정신을 표출한 이육사와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윤동주, 이런 시인들이 대표적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시를 남겼습니다. 꿋꿋이. 자신의 신념을 남기지 않았으면 수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일제에 친일하겠어. 이런 작품들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평가원에서는 그런 거 내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작품 두 개만 대표적으로 그냥 담아줄 거예요. 그래서 절정이라는 이육사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가 대표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진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이육사와 윤동주는 엄청나게 많은 시가 있어요. 네. 이 작품에 이 작가만 나오면 다 40년대로서 일제에 저항한 시구나라고 바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특징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이 시기의 특징 볼까요? 이제 광복도 됐어요. 광복. 마지막 말살 정치 이후에는 광복돼요. 그랬는데 당연히 조국 건설의 희망을 노래했고, 기존에 마지막에 일제가 발악하면서 시를 찍어 눌렀다. 문학 작품을 찍어 눌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던 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했고요. 여러 문학단체와 출판사가 새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권의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좌익 문학단체인 조선문학과 동맹과 우익 문학단체인 전조선 문필가 협회가 해방 이후 치열한 이념 논쟁을 겪게 됩니다. 이념 논쟁. 어딜 가나 이념 대립은 있어요. 좌익 문인들은 월북, 검거 등을 통해 점차 쇠퇴했고요. 남한에는 우익 문익단체만 결국은 남게 되었습니다. 좌익이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사상 해서 북쪽으로 갔잖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은 시의 경향. 어떤 시는요, 당연히 40년대의 특징은 이 정도가 있겠죠. 모더니즘 시는요, 30년대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리고 일제 말기에 쓰인 시도 있을 거고, 광복 이후에 쓰인 시도 있겠죠. 40년대는. 그래서 광복의 기쁨 또는 일제 말기에 억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 의식을 가진 것, 또는 모더니즘 시라고 하면은 새로운 도시, 약간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현대적인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를 묘사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만 정리를 해주면, 먼저 신석전의 꽃덤불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목월의 산도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특징은 안 읽어주지만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한 번씩 접해보셔야 하는 작품들입니다. 다음은 박두진의 오너라. 근데 잠깐만, 어서녀는 오거라 라는 작품이고요. 마지막은 조지훈의 낙화. 악동뮤지션의 낙화가 갑자기 생각나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한번 특징까지 읽어보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50년대 우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버벙! 북한의 남침. 뭡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적 참상을 고발하고 전쟁의 혼란을 극복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시기로서, 전쟁 중이니까 주로 전쟁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려는 애국시, 종군시가 많이 등장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50년대는 계속돼요. 전쟁은 3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토가 황폐화됐으니까 그 황폐화된 거에 대한 의식과 상실의 절망감을 표현하는 시와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비판과 사실적인 묘사를 일컫는 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순수 서정시의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요. 현대적 도시감각과 지적 태도를 중시하는 모더니즘 경향이 더 주도적이에요. 모더니즘은 언제부터 등장했다? 30년대부터 등장했다. 근데 본격화된 거는 50년대부터 제대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후모음락이라고 해서 전쟁 전후의 시, 전후, 전쟁 후에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받은 민족적 상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 2번 다시는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약간 교훈을 투세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종군 시인으로 참가해서 전쟁 자체의 비극성도 노래할 수 있고 전쟁 분단의 상처를 시로 승화하기도 해서 노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시. 서정시는 감정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순수 서정시 기억나시죠? 앞에 배웠었어요. 그 전통적인 순수 서정시에서 따뜻한 인간애와 정제된 시적 감수성으로 전후의 불안과 위기에 대응하는 시를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의 순기능이죠. 문학의 현실 인식과 참여보다는 인간의 본질 순수 인식. 어떻게 보면 사회는 잠깐 외면하고요. 그냥 예쁘게 문학 작품을 쓰고 싶어 한 거예요. 사회가 황폐화됐으면 약간 내가 다른 뭔가 내 이상향을 꿈꾸면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 풍자만 할 게 아니라 약간 그걸 잠깐 외면하고 내가 쓰고 싶은 작품, 아름답게 쓰는 그런 문학적, 예술적 경지를 목표로 했던 서정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모더니즘시라고 해서 도시적 감각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고 문명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을 언어화한 모더니즘 경향의 시가 창작되게 되었습니다. 30년대부터의 모더니즘 시를 당연히 계승했으니까 모더니즘 시라고 불리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 정도가 있는데 써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초토의 시. 구상의 초토의 시라는 작품이 있고요. 자, 조지훈이라는 분의 다부원에서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박목월의 달 있고요. 네 번째, 서정주의 추천사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있습니다. 목마와 숙녀. 오케이? 자,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60년대로. 벌써 끝이 보이는 느낌 드시나요? 60년대잖아요. 90년대까지 내가 배운다고 했잖아요. 60년대입니다, 벌써. 자, 60년대에는요, 4.19 혁명이 일어났던 시점으로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독재에 더 저항하려는 민주화를 꿈꾸는 그런 열망이 많았고요. 그러는데 5.16 군사정변으로 또 한 번 더 독재를 당하게 되죠. 이런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 발전 추진과 산업화로 인한 지역 계층 간 불균형, 그리고 인간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과 6.25 이후에 위축되었던 사회 참여 문학에 대한 요구가 새롭게 다시 대두. 어떻게 보면 위축됐었죠. 왜? 잠깐 외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축됐다가 다시 새롭게, 좀 더 살만해지니까 다시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대두되면서 분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좀 더 살아나게 돼요. 예전에는 왜 위축됐냐면, 그걸 굳이 현실을 봐도 느껴지잖아. 50년대 살았으니까 난 봐도 느껴지는데 굳이 시에서까지 그렇게 슬프게 묘사를 해야 돼. 안 그래? 그러니까 시는 그런 걸 외면하고 예쁘게 쓰는 경우가 많았던 거지. 근데 얘는 아니에요.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비판적 의식을 문학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참여시, 그리고 두 번째가 순수시라는 시가 창작되게 돼요. 참여시는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부조리하는 시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참여시 저자는 김수영이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순수시입니다. 순서시는 문학의 현실 참여는 경계예요. 순수는 진짜 문학만 보는 거야. 현실 세계는 약간 보내버리고 그냥 이상적 세계로서 하나를 초월적인 세계로서 존재한 게 순수시. 서정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로서는 완전히 독립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수시는 당연히 박재산, 천상병 등과 모더니즘을 계승하여 지성에 호소하고 언어적 실험을 했던 시들이 많죠. 언어적으로 약간 예쁘게 표현하려는 표현, 이런 방식을 연구한 방법들이 많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960년대 시는요, 먼저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가 참여시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동엽의 봄은이라는 시가 있고요. 얘는 분단의 아픔에 대해서 노래했던 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좀 길어요.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좀 작아서 울음이 타는 가을강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7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3개밖에 안 남았다. 오예. 자, 보겠습니다. 70년대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산업화 현대화를 겪던 시기죠. 급격한 산업화, 대표적인 게요.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농촌 공동체의 붕괴, 도시 빈민,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 등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문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가 민중시, 민중에 대해서 이제 민중이 대대로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변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민중시가 큰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대표 시인으로서는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삶이나 소망을 형상화했던 신경림과 이성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수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인식을 배제하고 언어와 형식에 대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시적 경향을 보여줘서 대표적으로는 오규현의 그 이틀날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순수시도 여전히 서정시죠, 서정시. 이런 시도 여전히 존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신경림, 오규원 딱 2개 작품만 볼 건데요. 농무라는 작품과 그 이튿날이라는 작품. 이 2개를 민중시와 이제 서정시의 예시로 담아두었습니다. 특징 한번 읽어만 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대 드디어 2개 남았다. 80년대로 넘어갈게요. 자, 1980년대에는요. 민주화 운동이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급격하게 진행됐던 그 산업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민주화, 독재 이제 끝나 제발 그만하자.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널리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납북 및 월북 문인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해제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념으로 인한 갈등, 여전히 이념으로 인한 갈등은 있었죠. 사회주의와. 근데 그 갈등에 대해서 갈등으로 인한 창작 제한은 거의 완화됩니다. 좀 더 사람 살기 좋아졌다. 인간답게 살게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는요. 주로 저항시와 순수시 그리고 해체시로 나눌 수 있어요. 순수시는 여전히 있었죠. 근데 저항시라고 하면 뭐겠어? 우리 앞에서 민중시 배웠죠. 그 민중시가 저항시로 이제 뭐라 그래? 계승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80년대에 억압된 상황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게 바로 저항시예요. 민중시는 좀 더 약해요. 저항시는 말 그대로죠. 더 셉니다. 민중시에는 좀 약하고 저항시는 좀 센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 시인은 김지화와 박노해 등이 있고요. 또한 노동자 계층의 주체적 자각으로 노동문학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순수시. 여전히 우리 시의 전통적 서정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해체시라고 해가지고 이성복 등의 시인들은요. 기존 사회의 모순, 얘는 저항은 아니에요. 기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관습에 대한 저항을 실험적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실험적 형식으로 나타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작품 2개만 보면요. 노동, 순수시에서 말고 여기서 노동자 계층이 등장했다. 노동문학이 등장했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가 대표적인 노동하고 관련된 시예요. 그 다음은 천상병의 인간을 소풍에 빗대서 삶과 죽음에 대한 초월적인 인식을, 순수시겠죠. 작품을, 그러니까 그런 걸 드러냈던 귀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990년대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는 완전히 거의 몰락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50년대부터 그 사상가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러면서 북한보다 남한이 더 살기 좋아지는 게 확실하게 대비됐던 게 90년대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이 사라지면서 한국 문학은 이전 시기에 이념에 치우쳤던, 이념에선 이제는 파편화된 현실, 개인의 일상 자아 파편화된 현실, 다시 약간 고전 운문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좀 살기 좋아졌다 이거예요. 삶의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즉 역사나 시대에 대한 관심과 같은 거대 담론이 퇴조하고 나에게서 시작하는 일상적 삶이나 생활 감정과 같은 미시 담론이 주목받게 됩니다. 3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서정시가 계속 나왔어요. 서정시. 그렇죠? 그리고 현실을 참여, 현실을 계속 비판하는 시 이런 것도 나왔고 현대화된 사회, 도시를 비판하는, 도시를 내에서 묘사하는 모더니즘 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막 명확하게 짓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경계가 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다원화된 양상을 보이게 됐죠. 긍정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자연, 생명, 환경, 여성, 소수자 문제, 다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작품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태주의 시가 있죠. 생태주의는 자연을 사랑으로 하는 시예요. 그래서 작품 뭐가 있어요? 들판이 적막하다 라는 시와 지구라는 시가 있죠. 딱 봐도 자연이죠. 얘는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된 현실의 고발, 들판이 적막, 부정어죠. 그 다음 지구에는 인간들이 모든 땅을 독차지하고 다른 생명체들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약간 반성을 하는 거지. 우리가 너무 발전에 치우친 나머지 자연을 외면했다. 자연 파괴가 너무 많이 됐다. 그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세요. 내가 대신 이걸 읽어줬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성주의 시입니다. 여성주의적 시라고 하면은 이제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인식의 전환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성 시인들, 김예순, 나이덕과 같은 시인들이 많이 모성적 상상력, 엄마잖아요. 그죠? 여성들은 대부분 엄마니까 그런 상상력을 특징으로 한 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들보다 덜 폭력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폭력성도 거부하고 생태주의, 자연을 인간이 남자가 더 좋아할까 여자가 더 좋아할까? 여자가 더 감성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자연도 그렇게 볼게요. 너희들 내가 남녀차별적 발언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 지금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여성주의적인 시의 작품은 뭐가 있느냐? 딱 봐도 있죠. 찬밥이라는 시. 홀로 찬밥을 먹던 어머니를 빗댄 거. 그 다음에 김초아의 대놓고 제목이 어머니인 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희덕이라는 분의 뿌리에게라는 시도 있습니다. 뿌리에게. 이 시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뿌리와 흙의 관계에 빗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깃틀인 거지. 내 뿌리가 돼서 살았다 이거죠. 내가 지금의 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은 그 밖에는 뭐가 있어요? 다양한 시가 있어. 이런 자아에 집중한 시도 있고 도시 문명적 삶을 거부하는 시도 있었고 너무 그 돈밖에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참혹하다라고 표현한 시도 있었고 그동안 억압받았던 육체에 대해서 이런 몸에 대해서 그런 시학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봐서 작품 4개만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 작품들의 시. 먼저 몸에 대해서 자유의 몸이 됐다 해서 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삶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삶.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겠어? 배를 매며. 그 다음 마지막은 평상이 있는 국수집. 각각의 이제 제목을 써줬고 내용을 써줘야겠죠. 자, 먼저 몸은 유기체로서의 몸, 화해와 균형의 몸을 형상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삶은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상되는 사회상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배를 매면은 사랑의 시작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한 거고 마지막 평상에 있는 국수집은 국수집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고전 산문으로 찾아뵙게 될 거고요. 오늘 현대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